열하일기 6편 혹정필담 반선시말 프롤로그 말 위에서 꿈꾼 대화 1780년 여름 조선의 선비 연암은 청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단을 따라 열하로 향하고 있었다. 말 한 장 위에서 졸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갔다. 이번에 중국의 큰 선비를 만나면 무슨 말로 상대를 놀라게 할까? 그는 평소 친구 홍대용에게 들어 알고 있던 지구가 돈다는 학설, 달에도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학식이 짧아 쑥스럽다는 자괴감도 있었지만 기이한 생각 하나가 밤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까워. 안장 위에서 혼자 수십만 마디 말을 연습했다. 그 준비가 열하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다. 첫 만남 졸고 있는 어른과 수다쟁이 혹정. 열하에 도착한 연암은 왕혹정이라는 중국 선비를 만난다. 첫 만남 자리엔 윤영산이라는 노인도 함께였는데 한낮이 지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윤공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머리로 병풍을 받치는 지경이 됐다. 윤대인께서 필요하신 모양이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연암이 자리를 파하려 하자 혹정이 태연하게 받았다. 조는 이는 졸고 이야기하는 이는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상관입니까? 윤공은 슬그머니 혹정의 팔을 당겨두어 마디 귀갯말을 했고 혹정은 그제야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다음 날 혹정은 아침밥을 함께 먹자며 연암을 다시 초청했다. 연암은 이야기가 벌어질 때마다 해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으니 내일은 특히 일찍 오겠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사신이 조회에 나가는 시각에 맞춰 연암도 부지런히 혹정을 찾았다. 촛불을 켜고 밥을 먹으며 필담, 붓으로 써서 나누는 대화를 시작했는데 종이를 수십 장이나 쓰는 동안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8시간이 흘렀다. 이 방대한 대화록이 바로 혹정필담이다. 달나라에 세계가 있다면 우주론 대논쟁. 식사 자리에서 혹정이 슬쩍 물었다. 기 안찰사가 말하길 박 공자께서 기하학에 대단히 정통하다던데요. 달 가운데 한 세계가 있다느니 지구가 공중에 걸린 하나의 작은 별이라느니 지구 자체에서 빛이 생겨 달을 비춘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셨다던데. 연암은 손사래를 쳤다. 기하학은 반글자도 엿본 적 없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기공과 달을 구경하다가 아무 헤아림도 없이 짓거린 것이니 일시적 허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혹정은 웃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나친 겸손은 두십시오. 지구의 빛에 관한 이론을 좀 더 들려주시죠. 연암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에 거울을 들고 있어도 목석과 다름없습니다. 물건은 그 자체로는 빛이 없고 햇빛을 받아야만 반사가 일어납니다. 지구 바깥을 감싼 바다는 마치 커다란 유리 거울 같아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달을 보듯이 반달이니 보름이니 금음이니 하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흙이 깊은 곳은 달 속의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겠지요. 혹정은 감탄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보탰다. 저도 지구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저는 햇빛을 빌리지 않고 그 자체에서 빛이 난다고 봅니다. 물건이 크면 신이 지키고 오래 묵으면 전기가 어리는 법이니 늙은 조개가 어두운 밤을 밝히듯 땅덩이야말로 크고 오래된 보배 구슬인지라 저절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학지정이 두 사람의 글에 동그라미를 치며 웃었다. 두 선생께서 달나라에 가셔서 항아낭낭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증인이 될 생각 없으니 부르지 마세요. 고양이 눈동자로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다. 대화는 더 깊어졌다. 혹정이 물었다. 선생은 하늘이 둥글고 움직이며 땅은 모나고 고요하다는 전통 학설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서양 사람들의 지구설을 믿으십니까? 연암이 시원하게 답했다. 하늘이 만든 것 중에 모진 것은 없습니다. 모기, 다리, 누에, 궁둥이, 빗방울, 눈물조차 둥글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물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땅이 둥글다는 건 알면서도
왜 돈다는 말은 안 했을까요? 둥근 것은 반드시 굴러야 합니다. 저는 땅이 한 번 구르면 하루, 달이 땅을 한 바퀴 돌면 한 달, 해가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게다가 고양이 눈동자를 보면 지구의 자전을 증언할 수 있지요. 고양이의 눈동자가 12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한 번 변하는 순간에 땅덩어리는 벌써 7천여 리를 달리는 겁니다. 학지정이 무릎을 쳤다. 이야말로 토끼 주둥이에 달린 건곤이요. 고양이 눈에 돌아가는 천지로군요. 연암은 이어서 자신의 친구 홍대용의 지전설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김성문이라는 분이 처음 큰 공 3개가 공중에 뜬다는 학설을 했고 제벗 홍대용이 지전설을 창안했습니다. 홍대용은 제게 대신 저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국내에서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달을 보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혹정은 붓을 멈추고 지정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물었다. 담원 선생 말씀이십니까? 이미 홍대용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다. 밥상 위의 철학, 숟갈 논쟁과 종횡무진 역사 토론. 한창 우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밥상이 들어왔다. 과실과 나물, 떡, 볶은 돼지고기와 달걀, 흰쌀밥에 양곱창국까지. 그런데 젓가락은 있고 숟갈이 없었다. 연암이 국자로 밥을 뜨려 했지만 바닥이 너무 깊어 먹기가 어려웠다. 그는 웃으며 빨리 월왕을 불러오세요라고 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길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농담이었다. 학지정이 이 말을 듣고 혹정의 팔을 잡고 웃다가 입에 든 밥을 뿜어냈다. 귀국 풍속에는 밥을 뜰 때 무엇을 씁니까? 숟갈을 씁니다.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작은 가지잎 같습니다. 연암이 탁자 위에 숟갈 모양을 그려 보이자 두 사람은 배꼽을 잡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지정이 즉석에서 실을 읊었다. 어떻게 생긴 가진잎 숟갈이 저 혼돈아 구멍을 뚫었던고. 혹정이 받아쳤다. 많고 적은 영웅들 손이 젓가락 비느라 얼마나 바빴으랴. 웃음 속에서도 대화는 그치지 않았다. 역사와 학술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종횡무진이었다. 혹정은 송나라를 깎아내리고 제갈공명을 치켜 세우고 왕안석을 두둔하다가도 갑자기 반박하는 식으로 연암의 반응을 떠보았다. 연암은 처음엔 농락당하는 줄 모르고 열심히 대응했지만 나중에야 혹정의 의도를 알아채고 맹자의 논리로 응수했다. 혹정의 주로는 역시 순정했다고 연암은 훗날 기록했다. 금서와 탄식할 수 없는 말들. 가장 팽팽한 긴장이 흐른 것은 청나라의 분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연암이 영락연간의 영락대전 편찬을 언급하자 혹정은 재빨리 붓으로 그 말을 지워버리며 말했다. 본조의 문치숭상은 백왕들 중에 탁월합니다. 사고에 편입되지 않은 글은 쓸 곳이 없지요. 금서 제목을 물으니 혹정은 고연무, 모기령, 전겸익 등의 문집 수십 종을 써보이고는 즉시 찢어버렸다. 해마다 300여 종이나 된다는 금서들. 그것들은 대부분 이미 사라진 명나라를 그리워하거나 청나라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은 책들이었다. 연암이 조심스레 머리 깎는 봉변 이야기를 꺼내자 혹정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다. 잠시 후 낯빛을 가다듬은 혹정은 그 대목을 적은 종이를 찢어 화로에 던지며 말했다.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 경쟁을 할 때 공자도 함께 따라했으니 이 얼마나 시중의 성인이십니까? 말인즉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혹정은 매양 이야기할 때마다 휴우하고 탄식을 내뱉는 버릇이 있었다. 연암이 왜 자꾸 탄식하냐고 물으니 혹정이 말했다. 평생 글을 읽어도 세상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십중팔구이니 어찌 이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연암이 웃으며 받았다. 책을 읽을 때마다 3번씩 탄식하신다면 선생의 탄식은 태부의 6번 탄식보다 6만 번은 많겠군요. 혹정도 웃었다. 공자가 하수에 이르러 내가 이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명이야한 대목에서 3번 탄식하고 항우가 오강을 건너지 않은 대목에서 3번,
종유수가 하수를 건너라 외치는 대목에서 또 3번. 이미 9번이니 가 태부보다 많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웃음 뒤에 침묵이 흘렀다. 많은 말이 그 침묵 속에 있었다. 이별의 눈물과 한 자루 붓. 닷새에 걸친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혹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오늘 해상으로부터 오신 이인을 만났으니 죽는 날까지 다시 만날 기약이 없겠지요. 이 구구하게 얻은 지식이란 위로 임금에게 바칠 수도 없고 아래로 자손에게 전할 수도 없으며 옆으로 동창들에게 억지로 변론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충정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년이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크게 웃었다. 소요부는 매사에 사주를 풀이하는 식으로 하였으니 참으로 막힌 사람이지요. 이 자리엔 윤영산도 합류했다. 윤영산이 백두의 과거를 보는 이야기를 꺼냈다. 강희 김효년 과거에 102세 된 거자 황장이 있었는데 그는 이번에 못 붙으면 3년 후에 그때도 못 붙으면 108세 때 꼭 붙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혹정이 말했다. 그가 급제를 못할 때는 세상의 결함을 넉넉히 알 수 있겠지만 만일 급제를 했다면 도리어 아무런 재미도 없는 일이지요. 해가 저물었다. 방 안이 침침해지자 촛불을 켰다. 윤영산이 사공도의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나는 아교를 다려서 해와 달을 붙여 두련다. 연암이 받아쳤다. 인간의 촛불이란 켤 것이 무엇 있나. 해와 달 이 두 빛이 이 천지를 쌍으로 밝혀다오. 그런데 혹정이 갑자기 먹으로 쌍현 1월이라는 4글자를 지워버렸다. 일과 월을 나란히 쓰면 명즉 사라진 명나라 이 되기 때문이었다. 연암은 그 섬세하고 아픈 지움을 오래 기억했다. 반선시말, 살아있는 부처와 황제의 만남. 대화의 공간에서 나와 연암은 또 다른 장면의 목격자가 된다. 열하의 찰심윤포에서 펼쳐진 황제와 반선의 만남이었다. 황금기와가 햇빛에 번쩍이는 전각 안 침향으로 만든 연꽃. 탁자 위에 반선이 남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누런빛 우단으로 된 높이 2자 남짓한 관을 쓰고 금으로 짠 선의를 걸쳤으며 오른 팔뚝을 드러낸 모습이 장대하기가 다리만 했다. 얼굴빛은 누렇고 코는 쓸개를 떼어 달아맨 것 같으며 눈썹은 두어 친화됐다. 그러나 연암의 눈에는 청명하고 영특한 기운이 없고 멍청하기가 수신과 해악의 그림 같았다. 조선 사신단은 이 반선에게 절을 올리라는 압박을 받았다. 예부 상서가 모자를 벗어 땅에 던지며 빨리 가, 빨리 들어가 소리칠 정도였다. 하지만 사신은 머리를 조아리는 예절은 천자에게나 하는 것이라며 버텼다. 결국 사신은 허리를 살짝 굽히고 앉아버렸고 군기 대신은 얼굴빛이 황급해졌으나 이미 앉아버린 사신을 어쩌지 못하고 못 본 척했다. 잠시 후 황제가 작은 가마를 타고 나타났다. 반선은 천천히 일어나 동쪽을 향해 기쁜 빛으로 웃으며 맞았다. 황제는 사옥한 거리에서 가마에서 내려 빠르게 걸어가 두 손으로 반선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둘은 같은 탁자 위에 무릎이 닿을 듯 앉아 자주 몸을 기울여 이야기했고 반드시 서로 웃으며 즐거워했다. 호부 상서화시는 천자에게 차를 바치고 호부 시랑 복장하는 반선에게 차를 바쳤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암의 눈은 건조했다. 황금집은 지금 황제조차 거처하지 못하는 터인데 반선이 무엇이기에 감히 안연히 점령하고 있는가. 그는 이것을 정치의 문제로 세력 균형의 문제로 읽었다. 티베트를 길들이기 위해 그 종교 지도자를 황제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노련한 통치술이었다. 살을 벗겨 죽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 반선에 관한 이야기는 왕효정이라는 젊은 한림이 자세히 들려주었다. 파사팔이라는 전설적 고승으로부터 시작된 라마교의 역사, 원나라 황제가 제사에게 하늘 아래 한 사람 위라는 호를 준 이야기, 명나라 창덕 연간에 활불이 황실을 농락해 보물을 모두 챙기고 달아난 사건들까지. 열하에 있는 동안 중국의 귀관들이 도리어 연암에게 반선의 모습을 물어왔다.
친왕이나 부마, 조선 사신이 아니고는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경으로 돌아와서도 연암의 친한 지인들은 반선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렸다. 어느 날 꽃 태사와 술을 마시다가 반선 이야기가 나오려던 참에 자리에 있던 다른 선비가 눈짓으로 말을 끊었다. 이유가 뒤늦게 들려왔다. 산서 지방의 선비가 7가지 조목으로 상소를 올리면서 반선 문제를 크게 언급했다가 황제가 크게 노하여 살을 벗겨 죽이라 명했다는 것이었다. 조선 역부들이 선무문 밖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연암은 더 이상 반선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친한 사이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볼 수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알 수 있으나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그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아 열하일기에 써내려갔다. 에필로그, 혹정이라는 사람. 연암은 혹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남겼다. 진실로 굉유요 괴거리다. 크게 학식 있는 선비, 세상에 드문 걸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백두인 채 궁한 처지로 장차 초목으로 돌아가려 하니 정말 슬픈 일이다. 혹정은 박식하고 말을 좋아하는 선비였지만 흰머리가 되도록 벼슬 한번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 이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의 탄식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다. 수십만 마디 말을 갖고도 그 말을 제대로 쓸 자리 하나 갖지 못한 지식인의 탄식이었다. 반면 연암은 연경에서 돌아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중국은 바로 문자로서 말을 삼아 경사자집이 모두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성어였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로 우리말을 번역하다 보면 글 뜻은 캄캄해지고 말은 모호해진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많이들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 참으로 좋기 개탄할 뿐이라고 적었다. 두 나라의 지식인이 8시간 동안 종이 위에서 나눈 대화는 우주를 넘나들고 역사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 대화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촛불이 지워진 명자 위에서 혹정의 탄식 소리와 함께 조용히 끝났다.